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그동안 제가 한 2년 정도 에, 동영상을 업로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독을 유지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 제가 유튜브 방송을 뭐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제가 체험을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음, 경험을 해본 거고 수익 창출까지도 갔었죠. 그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목표 달성이 됐다는 판단도 좀 들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좀 바빠진 측면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고 여러 가지 집안일 등등 해서 어,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체험한 느낌을 공유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장비도 없어지고 버리고 또 해갖고 좀 지금 이거 뭐 촬영이 제대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제가 갔다 왔지만은 공식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주최를 한 행사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서 트레일 3일 백패킹 체험단에 선정이 되어서 예,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백패킹이 가능한 국가 숲길이다 해가지고 이 동서 트레일이라는 거는 산림청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조성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북 울진 소강리에서 두천리 그리고 마지막은 하원리까지 가는 54구간이었는데요. 이 구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다녀온 여정을 짧게나마 공유하고 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요소를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한번 뭐 평가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노트북에서 그냥 올리는 거라서 페이지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저는 산림청에서 주관한 행사로 착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산림청 체험단에 선정됐다 하고 갔다 왔는데 마을에서 초청한 행사라고 이 저기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트레이 백패킹 3일 체험단 모집에 제가 응모를 했고요. 걸렸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이 지리산 13일에서 15일까지 제가 휴가를 내고 지리산 대피소를 이틀을 예약을 해놨었는데 체험단에 선정이 되면서 취소하고 갔다 왔습니다. 동서 트레일에 대해서 저는 산림청에서 만들었으니까 자연 속에서 숲길을 걷고 또 숲에서 아주 조용하게 야영을 하고 또 이왕이면은 뭐 걷는 여행이니까 차 타고 가서 걷는 여행하는 게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자연 속에서의 민박이 저 야영이 허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려면은 아주 고도로 성숙된 그 이용자들이 만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머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마을 민박집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해주는데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집 체험단 모집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정이나 요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화면에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띄워 놓은 거를 잘 봐주시고요. 코스는 52구간부터 54구간까지 하루에 한 구간씩을 걷는 거였습니다. 숲길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구간 10몇 킬로가 이런 숲길은 아니고요. 아스팔트 길도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모집한 사람들이 양원역에 모여라 그렇게 했는데 양원역에 가려면 양원역은 주차장이라든지 간이역이거든요. 양원역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분천역에 주차를 하고 갔습니다. 기차 들어오는 거 한번 이왕인 한번 제가 찍은 거니까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이제 기차 불빛이 보이고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인천역은 이렇게 빨갛게 되었고 산타 테마로 조성한 역입니다. 기차가 들어오는데 이 무궁화 철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을지 하는 마음에 제가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분천역에서 양원역까지는 7분밖에 안 가요. 근데 이게 백두대간 협봉열차 V트레인 구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V트레인은 ITX 새마을호인가 뭐 그런 등급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탄 기차는 무궁화호입니다. 이것도 짧게나마 한번 기차 밖의 풍경 안 멋있지만 이렇게 기차를 타고 양원역까지 갔습니다. 7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가 참 산골이더라고요. 양원역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체험단을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나오셨고 자원봉사가 3분이나 있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최고령자가 55년생인가? 제가 잘 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연세 많으신 형님이 한 분 계셨고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은 00년생 여자분이었어요.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참고하시고 저는 이 팀에 개별 참가한 남자 중에 한 명. 이 17명의 결의를 다지는 모습 한번 또 찍은 거니까. 첫째도 안녕, 둘째도 안녕, 셋째도 안녕, 소하연 야! 참 재밌는 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참가하신 분들 사진을 이렇게 현수막을 배경으로 해갖고 이제 사진 찍었는데 다른 분들 얼굴은 제가 희미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초상권 때문에 저 얼굴만 여기 딱 있습니다. 맨 왼쪽에 이 현수막 잡고 계신 분이 동서트레일 전 구간을 완주한 경력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현수막 잡고 계시는 분은 녹색연합의 전문위원으로 산림청에
숲길 조성 사업을 이제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52구간부터 현위치가 여기인데 51구간 이쪽이고 52구간 이쪽인데 52구간부터 해갖고 갈 거고요. 제가 뭐 그렇게 뭐 하드한 백패킹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무거운 배낭 메고 가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배낭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한 10리터 정도 크기로 따지면 한 대형 BT팩 하나 정도는 차량에 실어서 야영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마지막 자원봉사자분 3분 중에 한 분이고요. 저처럼 남자분들 중에는 디팩을 이제 안 보내는 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52구간은 가파른 산길인데 출발 부분이요.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날씨도 덥고 또 거기가 비가 와가지고 좀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아스팔트 길로 했고요. 우리가 걷게 될 52, 53 구간은 지금은 산림청에 신청을 해야지만 탐방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고도 하고 또 숲 해설가 선생님한테 안내를 받아서 출입을 했는데요. 만약에 동서 트레일이 정식 개통됐을 경우에 이 구간을 지금처럼 허가제로 할지 아니면은 동서 트레일 다니는 사람들은 보호구역이지만 자유롭게 가게 할지 이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참 이 길이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는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게 동행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 숲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비포장 인도고요. 이 국립공원에 있는 이정목처럼 이렇게 동서 트레일은 남파랑길이나 해파랑길하고 다르게 조금 방향 표시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지나가지고 나가니까 또 마을 주민 여성분 2분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숲길을 걸었는데요. 숲길을 다 걷고 다시 마을이 나오는 부분에서 산돌배나무, 울진군 쌍전리에 산돌배나무가 특이한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2012년도에 여기 안내판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령이 약 250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은 한 265살 정도 되겠죠. 이 고령의 나무에도 불구하고 산돌배가 많이 열려 있었고요. 또 그 뒤로 배추밭이 있었고 아마도 여기가 뭐 고랭지 채소 이런 거 하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배추밭 지나서 또 수박밭 사이로 돌아가지고 숲길로 합류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길이 좀 편하지 않아서 그 비도 오고 해가지고 약간 마을길로 좀 들어왔다가 다시 숲길로 간 것 같아요.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52구간 출발점은 이제 양원역이 되겠고 그 양원역에서 조금 나오면 이제 동네 이름이 전곡리입니다. 이 전곡리에는 울진의 금강송 산지농업이 있는데 이 산지농업이 FAO에서 그 유엔 산하기구죠. FAO에서 지정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게 이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대해서 제가 뭐 하고 있는 업무도 관련돼 있고 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울진의 금강송 산지농업은 일본이나 중국의 학회에서 여러 차례 소개도 되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보니까 반가웠어요. 근데 이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 산지농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조금 제가 아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아유 뭐 처음 본 분들 앞에서 뭐 아는 척 하는 게 뭐 귀에 들어오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뭐 저도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 어울리는 뭐 그냥 그만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동행하신 그 녹색연합의 전문위원님은, 서재철 전문위원님은 금강송 숲에 대해서, 숲자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화전민하고 보부상에 대해서 또 어, 또 많이 설명해 주셨고요. 또 동행하신 숲 해설가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국가 종료농업유산이자 세계 종료농업유산으로 선정된 금강송 산지농업이 이렇게 안내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냥 지나친 게 좀 아쉬웠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 하나는 이 전곡리에 이렇게 새마을 운동 표지석이 있었어요. 한참 오래됐죠. 이제 풀도 좀 안 깎아갖고 이제 풀에 좀 가려 있는데,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고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고 또 배우로, 지금도 새마을 운동은 개도국 국가들이 배우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옵니다. 우리나라가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농업 또 어업 국가들 초청해서, 공무원들 초청해서 ODA 사업으로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고 있는데, 아 이게 참 이렇게 표지석은 뭐 풀에 가려져 있고 또 자세한 설명은 없고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2구간에 쉼터가 있는데, 이 쉼터는 이번에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하면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 소나무 숲길, 산림청에서 미리 조성해 있던, 왜냐하면 52구간하고 53구간이 금강 소나무 숲길 1구간, 2구간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시설이 좀 오래됐던데 한 십몇 년 전에 금강 소나무 숲길 조성할 때 만드는 것 같고요. 비하고 햇빛은 피할 수 있고 바람은 통하는 벽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백패커들이 간식을 먹는 장소로 이야기에 딱 좋은데, 또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용 규칙을 어기고 여기서 취사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안에 텐트 치고 잘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CCTV로 감시하거나 공공근로 제도를 이용해서 감시원을 유인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산불 감시원도 유인으로 혼자 사는 애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여기 초소 하나 만들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좋다. 앞으로 AI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습니까?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숲길 백패킹하는 이 트레일 구간에 군데군데 동네 주민들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감시자로 활동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안합니다. 52구간을 걷던 중에 비가 내려가지고 판초 위를 꺼내 입고 걸었어요. 제가 등산 다니면서 요즘 산악회에서 이제 버스 타고 등산 가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등산 원래 했던 코스를 안 가고 취소하고 뭐 둘레길이란지 이렇게 걷는데, 그때 우의를 입고 걷긴 해도 이렇게 무거운 배낭을 메고 판초 우의를 입고 걷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유 이 사진 이 얼굴이 누군지 식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흐리게 처리를 안 했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니까 제가, 예, 이거는 좀, 근데 누군지 식별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문제를 제기하시면 제가 이 영상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행하신 분 중에 한 분, 두 분이고 세 분, 예, 저 빼고 세 분입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산길에서 제법 무거운 배낭을 메고 우일 입고 걸으니까 참 젊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제대로 된 우일도 없어가지고 일회용 비닐 우일을 입거나, 일회용 비닐 우일 입으면은 막 땀나면 막 달라붙고 하잖아요. 덥고.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모자만 쓰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다녔었는데, 그래도 이제 배낭 안에 들어있는 식량하고 침낭은 젖으면 안 되니까 레인커버는 항상 씌우고 다녔죠. 요즘 배낭은 생활 방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레인커버 없어도 이 정도 비에는 이제 내용물이 안 젖을 정도가 되던데, 어쨌든 이 숲길에서 비가 와가지고 우의를 꺼내 입고 걷는 게 참 즐거운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그 카카오톡에 올렸더니 어떤 형님이 이렇게 우의 입고 걷는 게 참 감회가 새롭다는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자, 아까 전곡리가 이제 52구간 출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현재 안내소 간판이 있고 대피소는 조성 중이에요. 안내소가 이제 대피소를 겸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마당은 이제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데 야영 공간으로 조성될 거고요. 대피소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여기가 국립공원처럼 안에 들어가서 잠자는 데는 아니고요. 내부에는 화장실하고 밥 해 먹는 공간 이렇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곡리의 대피소는 다른 대피소에 비해서 위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을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또 한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개통되고 이 전곡리 대피소가 운영이 된다면 저는 박지로 전곡리 대피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근처로 오게 된다면. 자, 이제 52구간을 다 걷고 도착했습니다. 소강리 대피소. 예, 소강리 대피소 이렇게 있죠. 소강리 대피소에 도착을 했는데, 예, 이 마당은 소강리에는 금강송 펜션이라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과 민박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당이자 주차장인데 여기가 잔디밭이에요. 잔디밭인데 요만큼 잔디가 있고 이쪽으로는 좀 잔디가 죽었는데, 예, 여기 또 민박 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요. 화장실이 요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1박을 했어요. 제 텐트는 이렇게 노란 텐트 위에 파란색 판초 위를 제가 걸어 놓은 텐트가 제 텐트고요.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잠만 잤고 저녁 식사는 마을에서 해주신 산나물 정식을 먹었습니다. 동서트레일 대피소는 지금 뭐 전 구간 개통은 안 됐지만 운영하고 있는 대피소가 한 2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기 규칙이 오후 10시에 소등하는 게 규칙입니다. 뭐 어느 뭐 대피소라든지 뭐 야영장 또 캠핑장 마찬가지죠. 소등 후에는 말소리도 좀 조용조용하게 하고 조심해서 잠자는 사람들 위해서 조심하는 게 좀 예인데, 예전에 지리산이나 설악산 산장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던 시절에도 그때 막 혈기왕성한 20대들이었지만은 소등을 하고 나서는 좀 깜깜할 때는 조용조용히 나지막하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게, 이 14명의 백패킹 체험단, 우리 14명 일행 중에 몇 분들은
그 시절에 그 산 사람들의 예의를 좀 모르시는지 좀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귀는 어두운데 시끄러우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만약에 근데 뭐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동서트리를 이용할 대부분의 우리나라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통제에 잘 응할지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마을 대피소도 유인 관리가 필요하다. 인건비 좀 들더라도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를 이번 체험단 행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일차 아침 이제 이 되었는데요. 오전 7시에 출발한다고 해서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공지할 때는 2일차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충 이제 뭐 요리할 거를 조금 챙겨 왔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요리 안 하는 것 같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늦게 도착을 안 해요. 그래서 견과류하고 과일 또 건빵 이런 거 비상식량을 행동식으로 해갖고 준비했고 취사할 때는 취사는 안 하고 아침은 이제 갖고 온 뭐 식빵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대충 먹었고 대신에 이제 밥을 안 하는 대신에 리액터에다가 불을 피워갖고 등산화하고 옷을 좀 말렸어요. 여기가 엄청 습하더라고요. 밤에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신발이 좀 마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슬이 내리면서 습기를 더 많이 머금어가지고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불에 리액터에다가 좀 습기를 말렸더니 신발은 좀 뽀송뽀송하게 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지점에 코스모스가 있어서 참 반가웠고 사진 찍었고요. 이 소광리에서 두천리로 가는 53구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숲길입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53구간의 초입에 딱 보니까 저진 터제라는 간판이 나왔어요.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셔갖고 제가 가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두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삼국시대에 여러 신라가 완전히 뭐 우리나라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전에 신라도 있고 소국들이 여러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 중에 삼척에 있던 소국의 이름이 실질국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이 실질국하고 신라의 군사가 대치를 했는데 신라의 호위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의 호위국의 작은 부대가 주둔한 곳이라고 해서 적은 터, 작은 터라는 뜻이죠. 적다, 작은 거를 양이 적다, 크기가 작다, 양이 적다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 외가가 그 경북 그 해안가 쪽에 포항인데 포항하고 울진하고 이렇게 방언이 좀 비슷해요. 우리 외가에서도 보면은 적다라는 게 양이 적다가 아니고 크기가 작다를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터가 젖은 터가 되었다라는 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물기가 많아가지고 젖은 땅이라는 의미로 젖은 젖은 터 이렇게 됐다는 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썰이 좀 더 의미가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지나갈 때 특별하게 너 고개가 습하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고개를 봤을 때 양옆으로
고개긴 하지만 매복할 만한 공간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은 터, 공사들이 터를 잡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죄를 지나가지고 나서 이제 가파른 내리막이 있었고요. 그 내리막 끝날 무렵부터 해서 노란망태 버섯이 이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뭐 다른 산에서도 뭐 자주 보는 뭐 흔한 버섯이긴 한데, 그래도 이 울진 금강 소나무 숲에서 보니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3구간은 다른 데 비해서 옛 화전민의 생활 흔적이 많다고 합니다. 디딜방아가 여기에 있었고요. 다른 데는 또 무쇠솥이 남아 있더라고요. 숲 해설가 선생님께서 화전민이 들어온 이유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은둔이다. 조선시대에 이제 삐딱하면 뭐 사화다 뭐다 해갖고 반대파 숙청하고 하면 조선시대에는 뭐 대부분 뭐 귀양 보냈다가 약 먹이고 죽이고 막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숨어 살고 또 뭐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모반을 일으켜서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 왕의 뭐 왕족의 일원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왕으로 모시려고 막 역성은 아니죠. 막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왕족 중에서도 속세를 떠나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망도 많이 쳤다고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운둔한 사람들이 이제 산에 들어와서 살은 게 화전민의 그 유래가 아닌가 하는 썰이 아니고 유형이 이런 유형도 있었고, 두 번째 유형은 조선 말기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농지가 부족해져서 산지를 개간해야지만 먹고 살게 됐다. 이것도 어느 정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게, 경제사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곡식이 부족하긴 해도 절대적으로 농지의 면적이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제 농사지을 땅이 뭐 흉년이건 풍년이건 할 거 없이 땅 자체가 인구를 못 따라가니까 산지를 개간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 말도 후기에는 이 정도 이번이 화전민을 만드는 절대적인 원인이 된 것 같고, 그 전에는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이 이제 화전민의 원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녹색연합의 그 서재철 전문위원님께서는 화전민의 역사를 연구한 자료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경제사적 관점에서 이건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공감을 했고요. 기록된 사료는 좀 부족하다고 해도 지금 있는 것만은 또 잘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지금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인구 증가와 농지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어촌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갯벌을 간척한 게 조선 후기 되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늘은 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 상황하고 교차 분석을 해보면 화전민이 어떻게 인구 팽창으로 이 인구 팽창이 화전민의 개간을 이제 압박하는 원인이 됐을 거다. 그 정도는 이제 연구하면은 성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 53구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대광천의 물안개. 이게 카메라로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못 담아서 참 아쉬운데, 참 제가 오랜만에 보는 물안개였어요. 참 몽환적인 느낌이 들고,
산에서 선녀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느낌도 조금 들었었는데 제 눈으로만 만족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못 해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대광천이라는 이 하천에 도착하니까 초소가 있었어요. 이게 초소인데 어제 야영한 동네가 소광리고 하천 이름이 대광천이길래 그럼 이 근처에 대광리라는 마을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소 앞에 보면은 이게 화장실이고 돌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건너가야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물이 좀 불어갖고 우리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 돌다리를 보고 제가 또 들은 생각이 제가 이제 어업유산을 연구하던 그 시절에 어량이라는 글자의 량자가 교량할 때 이게 다리 량자인데 이게 돌다리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제가 짐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광리 돌다리를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갖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고기가 떠내려오는 물고기를 잡는 시설을 그때 뭐 당시에 돌로 했겠죠.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이게 이제 다리도 되고 물고기를 잡는 어량도 된다. 뭐 이렇게 옛날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대광천 이 초소는요, 금강송 숲을 지키는 산림청 직원들이 근무를 매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아침에 일찍 가서 우리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금강 소나무 숲길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안내도 여기 대광천 초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 숲 해설가님도 여기서부터 저희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참 좋은 하천 산골 계곡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광천을 지나가지고 여기 보면 조령 세제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비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비석에 사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글자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1842년에 이광전이라는 이름의 울진 현령이 계셨는데 이분이 치세를 잘해서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이 길이 그 당시에는 울진에서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었다고 해요. 큰 길 옆에 이제 사람들 많이 보라고 세운 불망비죠, 불망비. 그게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한자로 적혀 있는데요. 현령 이광전, 영세불망, 영원히 잊지 말아라. 서면, 통학리, 도광 22년, 이민 4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게 서면 통학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울진현인데 읍면이라고 하는 이 행정 단위가 언제적부터 이렇게 불렀는지 좀 애매했는데 이 일제시대에 이 읍면을 정비했으니까 서면이라는 지명도 일제시대 때 붙인 지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불망비에 보면 서면 통학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42년도에 이 울진의 이 서쪽을 서면이라는 행정 지명으로 불렀다는 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광리가 아니고 통학리였다. 통학리가 소광리로 바뀌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망비를 지나가지고 조금 더 가면은 조령, 세제가 나와요. 조령이 나오는데 문경에만 조령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조령이 있는데 성황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성황당은 봤는데 성황사라고 사자가 달린 거 처음 봤는데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조선 건국 후에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뭐 산천이라든지 성황이라든지 풍운, 뇌우 이런 여러 명칭으로 민간 신앙의 단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사 지내는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선시대 전기에 성황사라는 걸로 통합해 갖고
행정 단위마다 하나씩만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방관이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성황당은 한 고을에 여러 개가 있어도 성황산은 하나만 있는 게 원칙인가 뭐 하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또 성황당이 또 있긴 나와요. 근데 사진에 제가 넣진 않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성황사 있는 데가 건너가면은 고개 넘어가면은 셋째송이라고 해가지고 셋째 소나무, 셋째를 지키는 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새가 뭐 새도 넘기 어려운 뭐 높은 고개다 해가지고 세제라고 했다 해서 문경도 세제라고 이제 저 한자로는 조령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세제가 이 뜻이 세조자가 아닐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 세제를 한글로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생각해봐도 조령이 아니고 사이에 있는 고개다. 이런 의미가 아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산과 산 사이에 남길, 즉 사이에 남길, 사이에 있는 고개, 셋골, 셋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길도 셋길이고 고개도 셋째다. 그게 이제 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울진에도 셋째가 있었고요. 동행하신 해설가님께서 요 셋째 송이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분간 안 되시는데 제법 지름이 길었어요. 한 90cm, 한 1m 가까이 되는 큰 나무예요. 숲 해설가 선생님께서 수령이 한 400년 정도 안 됐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뭐 문화재 같은 게 또 하나 더 나왔죠. 여기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이라고 해가지고 황장봉산 동계 표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울진군 일대에서 이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 소나무를 황장제, 이거 제목할 때 제자입니다. 황장제라고 했고, 이 황장이 뭐냐 하니까 소나무가 이제 오래됐다는 말이 수령이 오래됐단 말이죠. 소나무가 오래 묵으면 줄기의 속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이걸 이렇게 황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좀 누런기가 돌았나 봐요. 황심이 된 거를 황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기로 금강송은 뭐 문화재 복원하는데 많이 이제 건설할 때 건축할 때 자재로 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기록에 보면은 왕실에서는 주로 관을 짤 때 황장제를 반드시 썼다고 합니다. 그 영조 시대에 편찬된 속대전이라는 기록에 보면 전국에 황장봉산이 경상도에 7개, 전라도에 3개, 강원도에 22개 해가지고 모두 32개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장봉산이라는 산 이름은 황장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정한 산인데 실제로 이 오래된 소나무는 모두 황장목이 될 수 있었고요. 황장봉산이 아닌 산에 전국 각처에 황장목을 베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표석은 울진에 있는 황장봉산의 동쪽 경계, 그러니까 여기가 황장봉산의 동쪽이 끝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표지입니다. 이것도 문화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3구간 다 걸었는데요. 여기도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자원봉사 오신 진성호 선생님께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천리 대피소에 도착해가지고 텐트 치고 휴식하고 또 두천리에는 냇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냇물에서 목욕도 하고 저녁에는 마을 민박에서 저녁 식사 준비해 주신 거 먹고 뒤풀이를 또 조촐하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54구간은 16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취소하고 바로 귀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이제 저의 느낌을 한번 공유를 해 보자면요. 후기가 되겠습니다. 90년대 자유로운 등산과 야영 문화를 그리워하는 입장에서 야영이 가능한 숲길을 조성한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국립공원 대피소나 자연휴양림의 야영데크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서 트레일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체험 행사를 참여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걷는 길은 구간별로 거리가 좀 다르지만 12에서 18km. 거리 자체는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걷는 난이도는 등산의 한 50에서 70% 수준으로 계획한다면 1시간에 한 3km 이동한다고 계획하면 적당할 것 같고요.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포장길이 많은 구간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적은 비율로 있는 구간이 좋은데 제가 지도만 봤을 때 한 55구간 전체 55구간 중에서 한 10구간 정도가 숲길 위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영장의 컨디션은 어떤가? 제가 다는 안 가봤고 이번에 경험한 것만 보면 구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위치가 대체로 마을 가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춘향 대피소는 춘향면 사무소 옆에 있어요. 면 사무소 옆에 있는 야영장이 참 얼마나 아늑할지 좀 걱정되었는데 아직 뭐 조성 중입니다. 그런 데는 자연 속에서 야영하는 느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자연 속에서 야영하는 게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산림청에서 참 백패커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노력하신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아직 불편해요. 특히 이제 충북하고 경북 구간은 기차역이 포함된 데가 있어갖고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제가 기차표를 이렇게 끊어보고 저렇게 끊어보고 해봤는데 1박 2일로 걷고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하나의 기차역에서 원점 회귀하는 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춘향 대피소를 이용하고, 근데 춘향 대피소는 그 근처에 공원에 텐트 쳐도 된다고 그 관리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향에서 출발하는 구간, 그게 49인가 뭐 그래요. 거기를 한번 원점 회귀해서 조만간에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동서 트레일은 산림청이 대한민국의 백패커를 위해서 나름 서비스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트레일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동서 트레일이 얼마나 편하고 걷기 편하고 아늑한 장소가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에 좀 조용히 하고 화장실과 같은 공동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고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그것만 잘 지켜도 좋은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서 트레일 체험을 해보니까 기대한 것보다 조금 좀 불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 산림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정말 잘 이용해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동호인들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한다고 두서없이 말씀을 꺼냈는데 이게 카메라가 또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 없습니다. 이게 다 안 끊어지고 제가 말할 때까지 녹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녹화한 지 50분 지났는데요. 오랜만에 구독자님들 인사드려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쁜기도 하지만 이제 슬슬 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숲길과 제가 요즘 또 관심 가지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숲에서 명상하는 것을 주제로 방송 콘텐츠를 좀 집중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